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오늘은 서양사 강좌 강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원래 서양사 강좌 강독을 경기도 서브노트에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너무 강의 시간이 길어지고 또 따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러면 그냥 서양사 강좌 강독을 따로 떼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따로 이렇게 강좌 부분은 강독 시간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진행 방법은 요 서양사 강좌 강독할 때 모든 서양사 강좌 내용을 다 읽기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시험에 나올 부분이 아닌 내용도 많고요. 저자의 어떤 주관적 판단이나 이런 글도 많기 때문에 쭉 읽다가, 기출 나왔던 부분과 그리고 서양사 개론에 없는 내용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제가 추려서 발췌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셔가지고, 읽고, 체크할 부분은 체크하고, 그냥 넘어갈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장을 보면요. 지중해 세계와 그리스 부분인데요. 자, 여기 지중해 세계와 그리스 문명이 나와 있죠? 여기는 거의 지중해 세계와 그리스 문명의 어떤 전반적 흐름, 총론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앞부분은 그렇게, 볼만한 건 없고요. 잠깐 뒤에 넘어가서 15페이지 보시면 그 고대 그리스의 시대 구분이 나와요. 네, 그래가지고 크게 고대 그리스 시대 구분을 여기에서는 5단계를 나눴어요. 네, 첫 번째로는 크레타 문명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케네 문명,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암흑기,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상고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고종기, 이렇게 있고, 6단계네요. 예, 헬레니즘 시기, 이렇게 6단계로 나눴죠. 자, 그러면 이 크레타와 미케네 문명, 여기 상고기, 요 단계는 주로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여기에서 쭉 나와있지만, 오리엔트 세계에 영향을 받았어. 예, 오리엔트 세계에. 예. 그래갖고, 요때 문명은 그 특징이 오리엔트기에 영향을 받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크레타와 미케네 문명 같은 경우에는 철기 문화가 아니라 청동기 문화죠. 청동기 문화. 네,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암흑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크 에이지로서 주로 미케네 문명을 멸망시켰던 도리아인들이 이 부족 단위로 살았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글자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해요. 그래서 요 시기 때는 글자도 쓰여지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물 유적도 없고요. 다만 호메로스가 지은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통해서 그 시대를 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시대를 다른 말로 호메로스 시대라고 해요. 자, 그리고 상고기부터는 뭐가 등장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폴리스라는 것들이 등장하죠. 아테나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폴리스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오리엔트와 다른 독특한 어떤 그리스만의 독특한 개성이 나타나기 했던 시기는 어디냐면 요 고종기예요. 이 고종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고종기와 고종기 시작을 보통 어디를 기점으로 보냐면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상고기,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고종기,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클라스, 유명한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사람이 있죠. 아테네 민주주의를. 요 시기는 고종기 때 시대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고종기 때 그 그리스만의 독특한 개성들이 뭐냐? 그런 것들이 보면 여기 쭉 나와 있죠. 폴리 체제가 더 발전됐고요. 그다음 인간 중심적 사고가 합리주의 사회의 확대.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그리스 문의 특징을 보면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말이 자주 쓰이죠. 그리고 개성적인 문화 예술 전개, 체계적인 학문의 발달 등에서 확인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는데, 자, 이 고전계에서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던 전투가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카이로네아 전투죠. 그래서 카이로네아 전투는 이제, 네, 이 카이로네아 전투는 고전기가의 어떤 종말, 헬레니즘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치사 쪽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이 카이로네아 전투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죠? 예, 펠리포스 2세와 그 다음에 그리스 연합군의 싸움이죠. 자, 그래서 펠리포스 2세와 그리스 연합군의 싸움에서 펠리포스 2세가 이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는 이제 종전에 그 폴리스적인 어떤 정치 체제가 종말을 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폴리스적 정치 체제가 종말을 깨한다. 이 부분은 뒤에도 있으니까 한번 또 읽어가면서 살펴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에게 문명으로 들어가죠. 자, 에게 문명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건 청동기 문화야. 청동기 문명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두기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오리엔트 문화를 어디에 전파시키는 거죠? 그렇죠. 초기 그리스에 전파시키는 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그 에게 문명을 구분할 때 두 단계로 구분해요. 정기 문명하고 그 다음에 후기 문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정기 문명을 우리가 이제 크레타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크레타 문명 또는 미노아 문명이라고 또 하죠. 예. 그 다음에 후기 문명은 이제 그 미케네 문명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시계적으로 볼 때는 여기가 이제 BC 한 2500년부터 해서 BC 1400년, 뭐 어떤 책은 BC 1500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 때는 죄송해요. 민감해가지고, 얘가. BC 1400년부터 해가지고, BC 1200년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있고, 이 미케네 문명이 이제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렇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리아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1200년경에, BC 1200년경에,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암흑시대가 이제 BC 8세기 이전까지 쭉 지속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에게 문명은 그리스 청동기 시대에 에게를 중심으로 발달된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문명의 존재와 구체적인 내용은 19세기 후반에 가서 이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래서 이제 크레타 문명, 크레타를 중심으로 그 기원전 250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존재했던 해상 문명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요때 이제 크레타 문명의 중심 도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중심 도시가 두 가지 도시가 있는데 크노소스하고 페스토스라는 지역이에요. 특히 이제 이 크노소스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도시가 있었죠. 크레타 문명에서. 그래서 이 크레타 섬은 여러 그 도시 연합 국가 형태를 띠고 있었고, 그 중에 패권을 장악했던 그 지역이 이 크노소스예요. 그래서 요번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이 크노소스 궁전, 크노소스 미궁, 요것도 이제 요거와 관련돼 있죠.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요. 자, 그 크레타 문명의 대표적인 자료는 크노소스와 페스토스의 궁정 유적과 성상 문자 정토판이다. 자, 이 성상 문자를 보통 그 성상 A 문자라고 해요. 예, 성상 A 문자. 성상 A 문자는 해독이 안 돼서 아직까지 이런 문자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해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성상 비문자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크레타 문자로 추정된 성상 A 문자는 아직 해독되지 않았고요. 현재 소수의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크레타 문명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되게 유물 유적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서양사 총론에는 이 성상 A 문자를 보통 성형 A 문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동일한 말이에요. 성상 A 문자, 성형 A 문자, B 문자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예, 어휘가요. 그래서 이건 약간 미세한 차이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레타 문명은 중심지 크레타는 정치적 통일되어 있지 못하고 다수의 지역국가에 분리되어 있었고요. 발굴된 궁전의 규모와 장식, 물품 등은 제작 수준을 볼 때 지역별로 비교적 강력한 왕권이 유지되었고 한양 궁중 문화가 번성되었던 걸 추정한다. 그래서 이제 크레타는 이집트와 시리아, 소아시아 및 그리스 본토에 있는 교통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해상 교육과 수공을 기반으로 정치적 안정과 물질 풍요를 누렸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크레타 이제 문명에서 발굴된 여러 가지 그림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자, 이 문명이 이제 언제 멸망을 했냐면 기원전 1400년경에 멸망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그 미케네 문명이 공격했다. 미케네인들이. 그리고 자연재해 때문에 급속히 멸망했다. 이 두 가지 설이 있어. 자, 근데 이제 되게 학계에서 이 미케네 문명의 어떤 미케네인들 공격 때문에 멸망했다는 게 좀 약간 심을 실리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크레타 성에서 초창기 때 문자가 성상 A 문자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성상 B 문자로 바뀌어요. 기원전 1402년 이후에 이것은 이제 성상 A 문자를 사용했던 그 크레타인들이 그 성상 B 문자를 사용했던 미케네인들에게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가설을 이제 추론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달려볼게요. 자, 미케네 문명은 그리스인들이 건설한 최초의 문명이었다. 그러면 예전에 그 앞에 있었던 크레타 문명은 그리스인이 아니었냐? 예, 그리스인들 아니에요. 그래서 요 크레타인들은 그리스인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도 유도부족들이 아니에요. 이 계통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상 A 문자를 해독하기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지금 성상 B 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인들, 그러니까 인도 유도부족 계통이고 고대 그리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유추해가지고 해독할 수 있는데 이들의 문자 자체가 인도 유도족도 아니고 그리스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했던 성상 A 문자에 대해서 해독이 하기가 좀 어려워. 지금의 언어 체계를 통해서. 자, 그래서 최초로 그리스인들이 세웠던 문명은 미케네 문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케네인들. 자, 그리스인들 인도 유도부족에 속하죠. 원래 인도 유도부족들은 유럽에 살았던 민족은 아니에요. 저쪽 카스피아 지역에 살았던 민족인데 이들이 BC 2000년경에 이동을 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카스피아에서 이동을 하면서 이쪽에서 그 발칸 반도에서 밑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이 미케네인이고요. 그리고 좀 뒤에 이동했던 사람이 도리아인, 이오니아인 이런 계통이고 저쪽 러시아 동유럽으로 가는 게 슬라보, 독일 쪽으로 간 게 게르만, 이탈리아 간 게 라틴족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보통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중동의 이란이나 그다음에 인도에 사는 사람들 거의 이제 북인도에 살았던 다 아리안족들도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동하면서 각각의 민족의 이제 기원이 되었다. 예. 자, 하여튼 내용을 보면요. 자, 인도 유럽어족에 속했으며 이는 발칸반도 남부에 이주해온 곳은 기원전 2000년경 보고 있다. 자, 미케네 문명은 그리스 본토를 중심으로 기원전 2000년경에서 1100년 사이에 종속한 청동기 문명이죠.
미케네 문명에 관한 자료 역시 미케네, 티디스, 필로스 등 발굴된 고고학적 자료와 성상 비문자 점토팡이 주종을 이뤘다.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성상 비문자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성상 비문자는 현재 해독된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 성상 비문자는 해독된 상태고요. 벤트리스라는 고고학자가 이걸 해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에반스가 발견했지만 벤트리스 사람이 이제 해독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걸 통해서 뭐 사회 경제적 구조를 좀 알 수는 있어. 이게 좀 완벽하지 못하지만 자,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제 전설적인 트로이 전쟁과 미케네 문명 말기 기원전 13세기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메르 서사시도 제한적으로 미케네 문명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예, 그래서 호메르 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배경이 됐던 것이 요 미케네 문명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미케네 문명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고요. 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암흑시대, 다크에이지 정도의 시대도 알 수 있어요. 자, 미케네 문명은 평화적인 크레타 문명과 달리 여기에서 이제 크레타 문명의 전반적인 특징이 나오죠. 되게 평화적이었다. 또 말로는 여성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것이니 크로소스가 크레타 섬의 여러 국가들을 지배를 할 때 뭐 무력을 통해서 지배하는 것보다는 어떤 종교라든지 그 다음에 외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를 했어요. 근데 이에 반해 미케네는 상당히 여성적인 크레타 문명과 달리 호전적이고 상무적이고 남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미케네 문명 유적에서는 성곽과 무기들이 많이 발견됐고 그 다음에 전쟁과 사냥을 추진한 이런 모사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아마 이제 정복자인 그리스인과 선주민들 사이의 충돌, 크레타 문명 사이의 어떤 대결, 그리고 정착 과정에서 그리스 간의 내분 등 폭력적 양상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미케네인, 이오니아인, 도리아인 등등 있죠. 그 그리스 계통의 민족들. 이들도 이제 다 원주민이 아니라 이주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미케인이 왔다가 그다음 이오니아인 왔다가 도리아인들이 왔다가 그래가지고 되게 이 도리아인들은 마지막에 정복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같은 그리스 계통이지만 마지막에 내려왔던 정복민들이었다. 자, 미케네 문명하에 그리스 세계 역시 정치적으로 통일되지 않고 다수의 지역 국가들이 성체와 공존을 갖춘 채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은 조그만 왕국 형태로 형성이 돼 있어요. 소규모 왕국으로 분리돼 있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의 사회였고요. 그리고 왕이 있었기 때문에 왕권도 어느 정도 있었죠. 왕권의 강도를 좀 보면 그 오리엔트와 나중에 이제 그리스 폴리스 초창기 때 왕이 있었죠. 그리스의 중간 단계야. 자, 그래서 공납제에 의해서 왕족으로서 국왕은 강대한 토지와 가축을 소유하고 있었고, 강력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물론 이때 강력한 권력이라는 거는 그리스의 어떤 그 폴리스 때의 초기 왕들보다 좀 힘이 셌지만, 오리엔트의 왕보다는 좀 힘이 약했던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봉토 소유의 대주주로 구성된 전사단이 조직돼 있었다. 이런 것들이 또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호메르 서사시에는 미케네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케네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긴 하지만 실제 미케네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확인되지 못한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미케네 문명의 전성기는 에게 쪽에서 세력 확대해서 크레타까지 이뤘지만 점차 세트 기원전 1100년경에 멸망했다. 어떤 책이 1200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멸망의 원인은 되게 학계 통상 도리아인이에요. 북방이 도리아인인데 또 이제 그 동부지중해 민족이도 이게 바다의 민족이라고 있어요. 이 바다의 민족이 BC 1100에서 1200년 요 사이에 활동했던 민족들인데 이게 일종의 외구와 비슷해요. 그래서 뭐 해상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복합된 민족으로 구성됐다는 설도 있고 하는데 아직 바다의 민족의 정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예, 바다의 민족은 그 당시 미케네 문명을 타격을 줬을 뿐만 아니라 또 얘네들은 어디에도 이제 타격을 줬냐면 그 당시 잘 나갔던 시타이트 있죠. 이 시타이트를 공격해서 멸망을 시켰어. 대단한 민족이야. 그래서 시타이트가 이때 멸망되면서 시타이트가 독점했던 철기 기술이 전 오리엔트로 그리스로 확산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있다. 그래서 미케네 문명을 기본적으로 도리아인으로 보고 있지만 민족 이동, 동부지중해 있던 바다의 민족의 어떤 민족 이동으로 또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도리아인들은 뭐 벌게 그 미케네인들과 다른 민족이 아니라 똑같은 민족 인도 유도어족들이에요. 그리스 계통의 민족이야. 근데 다만 좀 늦게 내려왔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도리아인들은 미케네 문명과 달리 뭘 가지고 있었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도리아인들은 미케네 문명처럼 국가를 만들지 않았어요. 국가니 뭐 왕국이니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고 부족 단위로 생각했어요. 부족 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자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자라는 거는 지금처럼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학에서 만든 게 아니라 국가의 행정조직이나 조세 수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자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국가 조직이 없어지니까 이런 것들 필요 없게 되니까 문자 사용 안 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자가 없는 기록도 전혀 없고 상대의 유물 유적도 거의 없는 8세기 이전까지 암흑기가 이제 찾아오게 돼요. 암흑기가. 자, 그래서 이 암흑기 시대 때는 이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기록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중심으로 호메르스 작품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암흑기 말기에 BC 9세기경에 그리스의 페니키아 문자가 도입되죠. 자, 페니키아 문자가 도입되면서 고대 그리스어가 이제 만들어져요. 문자가. 그래서 이 호메르스라는 사람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리아드, 오디세이 예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곧바로 BC 8세기에 폴리스라는 정치 조직이 뭐냐면 탄생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게 문명에 대해서 한번 서양사 강좌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고요. 자, 뒤에 넘어가서 폴리스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볼게요. 자, 폴리스 성립은 아까 얘기한 기원전 8세기 때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폴리스라고 부르는 그 국가 단위들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건 뭐, 이 첫 번째 단락은 이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있고 뭐 서양사 개론도 있으니까 그냥 한번 넘어갈게요. 예. 그러면 폴리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스는 보통 그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직지수에 의하면 폴리스 구성해 보면 대표적인 설이 집주설이죠. 보통 그 3개와 4개 정도의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이민족에 침해받기 위해서 폴리스를 만드는데 되게 중심 도시가 있어요. 중심 도시가 있고 주변부의 농촌 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중심 도시와 주변부의 농촌 지역으로 구성된 것이 폴리스의 전형적인 그 형태고 그걸 대변하는 그 학설이 서계에선 집주설이라고 돼 있죠. 이 집주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는 주로 귀족들이 거주하고요. 예, 농촌에서는 농민들이 거주하고 귀족과 농민 간의 어떤 연합 형태인 폴리스가 형성이 됐다. 자, 그 폴리스 규모는 보통 평균적으로 5,000명, 큰 거는 2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파르타와 아테네는 좀 큰 규모의 폴리스예요. 예. 근데 이렇게 폴리스, 그러니까 도시국가 형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폴리스와 구분되는 또 하나의 국가 형태가 있었어. 이걸 에토노스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서계에서는 집주소를 설명하면서 이 에토노스를 좀 집주소의 예로서 뭐냐면 그 주변에 그 도시가 없는 폴리스 이런 식으로 해서 폴리스한 범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에토노스에서
폴리스와 좀 구별되는 어떤 그 국가 단위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족 연합체제 형태의 국가 단위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좀 보면요. 자, 에토노스는 중심이 도시가 없는 부족 연합체로서 부족들의 개별적인 독립성과 부족 연합체의 통합적인 유대가 공존했던 체제다. 그래서 도시는 없지만 주변에 부족 연합 형태로 농촌 중심의 부족 연합체로 형성됐고 반면에 폴리스가 이제 대비돼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중심 도시가 그 정치, 종교,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인근 지역을 하나의 국가색으로 통합한 체제다. 그래서 폴리스는 주로 그리스의 본토의 남부, 중부 지역, 소아시아 해안 지역을 분포되고 에토노스는 그리스 본토의 북부 지역에 분포됐다. 그래서 이제 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남부 지역, 중남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고 에토노스 지역은 그리스 본토의 북부 지역에 이제 분포됐다고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폴리스는 그리스만 있었던 거 아니죠. 그리스인들이 해상무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주변의 식민 도시들을 지중해 해안가에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민 활동을 통해서 흑해 연안이나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역에 이 그리스 폴리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있고요. 이때 이제 식민 활동을 했던 이유는 인구의 증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폴리스라는 자체가 땅이 협소한 지역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적절한 인구가 있다가 넘쳐 흐르면 이 잉여 인구를 밖으로 방출시키죠. 그래서 되게 이제 지중해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폴리스가 형성이 되는데 왜냐면 내륙에 들어가면 이제 그 토착인들 반발이 많다 보니까 해안가에 주로 있어요. 그리고 해안가에 있어야지 또 상업이나 교통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모시에서 방출된 그 폴리스들이 있었다. 이게 식민도시들이죠. 그래서 보통 자신의 본국이죠. 모시에서 이런 여러 식민도시 나왔고요. 그 모시와 식민도시는 서로 간의 어떤 정치적 예속 관계는 아니었지만 경제적, 문화적 유대 관계였다. 그리고 모시와 폴리스 간의 무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시와 식민도시 간의 무역을 통해서 그 당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다. 그리고 대무역이 발달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뭐냐면 사회 문제로 일으키죠. 가난한 자와 그 다음에 그 묵산산 간의 어떤 부자 빈자 간의 사회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BC 6세기 때 솔론의 어떤 개혁의 배경이 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죠. 폴리스는 영토가 작은 소규모 국가다. 그래서 그리스의 지형의 넓은 영역국가 등장은 어려웠다. 왜냐하면 그리스는 산지와 계곡, 해안, 도서 지역들도 구성되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공사 기출 문제에 나왔어요. 뭐 중학교 정도 수준인데 하여튼 나왔고 자, 그리스의 대표적인 폴리스는 아테네, 스파르타, 시라쿠사 등등 이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록은 별로 안 남아 있어요. 어디만 남으냐? 아테네와 스파르타만 남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아테네와 스파르타 역사만 쭉쭉 배우는 게 다른 나라에는 역사가 없었냐? 그게 아니라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인 거죠. 자, 하여튼 그리스의 폴리스는 되게 인근 지역의 영역 확대하지 않고 또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 폴리스의 또 한계를 볼 수 있는데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개방하지 않아요. 예, 시민권을. 그래서 아테네나 그 다음에 스파르타나 시민권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처럼 다른 세력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시민권을 개방함으로써 그들 자기 세력 끌어들여서 로마 제국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반면에 이 그리스는 시민권이 적다 보니까 군사적이나 이런 정치적이나 경제력에서 외부 팽창하기 힘들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펠로폰네스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후에 여러 번 전쟁을 거쳐다 보니까 나중에 스파르타 남자 시민을 그러니까 중장 보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외부의 용병도 끌어들이고 다른 세력과 또 연합을 하고 예전에는 무시했던 헤로트까지 군인을 시키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점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여기 건너뛸게요. 예. 스파르타로 이제 보자. 스파르타. 자, 스파르타 정치와 역사를 볼게요.
자,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하는 폴리스이면서 서로 대조적인 국가다. 그래서 이제 요 뒤에 보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차이점이 나요. 이거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야. 차이점이 쭉 나오는데, 자, 아테네는 그리스인 중에 이오니아인에 속하고요. 스파르타는 도리아인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오니아, 도리아는 이오니아의 원주민, 도리아인은 정복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이오니아인이나 도리아인이나 외부에 들어온 색들이에요. 다만 이제 이오니아인들은 좀 더 빨리 들어온 거고 도리아인들은 나중에 들어온 거야. 이게 서강에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테네 해상 활동이 활발했고 해군이 우세한 반면에 스파르타는 전형적인 육군 국가죠. 근데 주의할 건 이제 아테네가 처음부터 뭐 해군이 강했던 건 아니고요. 그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페르시아 전쟁 때 2차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해군력을 강화시켜 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중장보병 민주주의라고 할 만큼 이 육군이 강했다. 예. 아테네는 다수의 정치 참여에 보장되는 민주적 국가였지만 그 스파르타는 소수가 지배 가두적 국가였다. 예. 여기는 가두정이라고 하지만 뭐 민주적 요소도 좀 있긴 있어요. 물론 형식적이지만. 근데 당시의 지도자들은 그 다음에 정치가들, 지식인들은 우리와 달리 이제 아테네를 이상적인 국가로 보는 게 아니라 스파르타를 되게 이상적인 국가로 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아테네는 개방적이고 이에 반해 스파르타는 폐쇄적이고 집단주의적 어떤 전사 국가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가 폐쇄적이고 집단주의적 전사 국가가 됐던 것은 그 스파르타 내에 이제 사회 구조 때문에 그죠? 계층 구조 때문에 소수의 그 시민들 스파르타가 다수의 그 헤로트 사람들을 이제 지배를 하기 위해서 그들 반란을 억압하고 그래서 진압하기 위해서 군국주의 문화들이 발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집단주의적인 전사 국가가 탄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스파르타는 참주정을 가정을 겪지 않았다. 스파르타는 기원전 8세기 후반에 메세니아 정복을 통해서 새로운 토지와 예속 노동력을 확보하면서 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요걸 이제 얘기를 하려면 스파르타와 아테네 같은 그 해상무역을 중심 국가들과 좀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참주정을 걷지 않았냐? 왜냐하면 이 참주정이라는 것은 아테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때 폴리스에 나타났던 어떤 그 보편적인 특징이거든요. 왜 걷지 않았는 걸 좀 그 앞에 부분에 설명되어 있는데 요걸 좀 볼게요. 자, 여기 좀 앞장에 돌아서 20페이지 보세요. 양해 말씀드리자면 이게 좀 민감해갖고 조금만 건들면 팍팍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페이지 넘어가고 했는데 자, 하여튼 20페이지 그 마지막 단락을 보면 여기 쭉 내용이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설명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 폴리스 국가라는 자체가 조그만 합수한 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지면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방출을 한다고 했죠. 해외로. 예. 그래서 방출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식민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식민도시와 모시 간의 교류 과정에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고요. 그리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부자와 그다음 빈자 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거를 개혁하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이제 그리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면 솔론이 있고 그 다음 페이시토토스 같은 참주정치 형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참주정의 등장은 이렇게 이제 그리스 폴리스가 해외에 팽창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참주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빈민들의 지지를 받아요. 빈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있는 자들을 뺏어가지고 빈민들이 나눠주는 그런 형태를 하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좀 약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서강자에서는 읽어보시면 좀 한편 빈민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놓고 뒷부분에 또 한편은 또 부유한 평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뭐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부유한 평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는 그냥 서강제 일부 강자의 견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다른 책에서는 페이시토토스 참주정은 특정 빈민 계층들의 지지를 받아서 부유한 사람이나 귀족들을 이제
재산이나 토지를 뺏어서 나눠주는, 그래서 민중영합주의 정책 이런 거 이제 비슷하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자, 하여튼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요 둘째 달 그 마지막 달로부터 해서 다음 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일단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이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아테네 같은 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겪게 됐는데 이에 반해서 스파르타는 다른 유형을 보고 있어. 스파르타는 어떻게 이제 해결했냐? 옆에 나라를 치는 거야. 그 옆에 나라는 메세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요 메세니아 평원에 있던 지역을 쳐서 두 번에 거쳐갖고 쳐가지고 거기에서 뺏은 토지를 특정한 사람이 갖지 않고 스파르타 시민들이 균등하게 나눠 가져요. 그리고 이 균등하게 나눠 가진 토지에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뭐냐면 생활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정복민들, 피정복민들을 헤로트라고 하죠. 헤로트들을 또 공정하게 나눠 가죠. 네, 그래가지고 이들도 이제 뭐냐면 거기에서 이들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해갖고 그 토지에 군등받은 토지에 이제 그들 배속시켜갖고 열심히 일을 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잉여 생산물을 그 시민들이 그 스파르타 시민들이 가져다서 먹고 공동 식사해서 같이 먹고 그 다음에 훈련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들이 반란을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또 강력한 군사를 또 유지하고 군국주의 어떤 군사주의 체제를 만드는 그런 체제가 형성이 되죠. 예. 그래서 보통 다른 국가와 달리 스파르타는 요런 체제를 이제 요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참주정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게 좀 약간 특이한 현상인데 그래서 그 해외 무역이 발달된 다른 도시 국가들에 비해서 참주정이 등장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해당 부분을. 자, 그리스의 많은 폴리스들은 초기에 귀족정 체제를 유지했다. 예. 그리고 귀족정은 정통의 허령 귀족의 권위와 그들의 토지 재산을 바탕으로 소수의 지배 체제였다. 근데 기원전 8세기 후반부터 7세기 때 지중해 때 그리스 폴리스는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고 당시 폴리스는 인구 증가와 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단의 일부를 해외 파견에 식민지에 세웠다. 식민자들은 파견한 모시와 식민지 사이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지만 시민운동 자체가 그리스 교육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시아 식민지는 정치적인 어떤 상황관계도 아니고 지만 사회 문화적인 어떤 유대관계는 계속 있었어요. 예, 여기는 뭐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지만 됐지만 서기에서는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자, 시민운동 자체는 그리스 교육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고 왜냐하면 이제 장사를 하려면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친척들이나 서로 간에 인맥 관계가 있는 모시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민씨와 모시 간에 어떤 교육을 이제 서로 상호 간에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결과 이제 새롭게 부를 축적한 자들이 생겨났다. 특히 이제 그리스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포도주와 올리브유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부를 창출한 부유한 농민과 수공업자들이 등장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곡물 생산 위주였어요. 근데 이 곡물은 자급자족 형태에서 자기가 먹고 소비하려고 이제 하는 건데 이건 돈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널리 황금성 작물 같은 포도주, 올리브유를 갖다 팔고 부를 습득한 농민들이나 부유한 농민들, 수공업자들이 등장해요. 그럼 거꾸로 나머지 농민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제 점점 소외되어 있죠. 예. 그래서 곡물가격은 떨어지고 대신 포도주, 올리브유 같은 것들은 되게 많은 돈을 얻으니까 나중에 이제 부연 상인이나 농민들이 토지를 이제 사들이기 시작해.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예, 자영농민이 몰락을 하고 그리고 일부 이제 수공업자들이나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런 사람들 상당히 잘 먹고 잘 사는 데 비해서 상품화폐 경제에 항상 소외된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몰락하고 심지어는 노예로 전락하는 그런 문제점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정통적인 귀족들이 부를 독점했지만 이제 농민이나 수공업자 상인들도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새로운 부유층이 생겨남에 따라서 기존의 귀족제 사회를 도전을 받게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부유층들은 뭘 이제 부장하죠? 예전엔 귀족들 기병 위주였죠. 중정보병.
그래서 팔랑크스 위주의 중장보병들을 이제 하고 이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다 보니까 피도 흘린 만큼 권리를 달라. 서양의 정통적 특징이 자기가 피도 흘린 만큼 정치적 권리를 주는 거야. 예,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병 중심의 어떤 귀족정 사회 정치 구조가 붕괴되면서 얘네들에게 이제 뭐냐면 정치 권리를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기원전 7세기, 6세기 때 도처에 참주들이 등장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양사 개론이나 뒤에 있는 내용하고 좀 약간 배치돼요. 왜냐면 참주들은 부유한 계층을 바탕으로 정치에 기반한 게 아니라 주로 가난한 농민들이나 이런 빈민들을 바탕으로 이제 등장을 했거든요. 하여튼 한번 읽어볼게요. 결과 그리스는 기원전 7세기에 후반과 6세기 도초에 참주들이 등장했다. 이때 참주들은 대개 이제 귀족정의 반대 세력들 평민들의 지원을 아래 개인 권력을 강화시킨 독재적인 통치자였다. 그래서 물론 모든 폴리스는 참주의 지배를 경험하지 않았다. 물론 예도 있어요. 스파르타처럼 예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도시 국가는 많은 참주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런 배경 아래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참주들의 이름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콜리토스의 키셰도스, 시키온의 크레이스테네스 약간 비슷하네요. 예. 자, 아테네의 페이시타토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테네 페이시타토스 정도만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주를 하면 아테네만 나왔던 게 아니라 이런 여러 사회 경제적 배경 안에 전 그리스에서 많이 나타났다. 많은 폴리스에서도 나타났던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스파르타 돌게요. 예. 그러니까 스파르타는 이제 방출하지 않고 정복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참주정 과정을 겪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메세니아를 정복하고 그 토지와 예속노동력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죠? 헤로트죠. 집단적 노예 형태인 헤로트를 확보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했어. 스파르타 특유의 정치 체제는 기원전 7세기 때 전설적인 입법가였던 니코노고스에 의해서 마련됐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에오두세요. 이게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자주 나오는 인물이야. 니코노고스. 그래서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를 만들었던 사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스파르타의 정치 구조를 볼게요. 스파르타 정치 구조는 좀 약간 특이해. 겉으로는 민주적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왕정이나 그다음 귀족정 이런 형태 있고 뭔가 이제 또 가두정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정치 형태가 혼합돼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왕정 입장에서 국왕이 2명 있었다는 거, 물론 형식적인 존재였고 군대 지휘권만 있었죠. 그다음 민주적 입장에서는 민회가 있었죠. 성인 남자들이 참여한 민회. 물론 그렇게 거수기 역할만 했지만 그 다음에 뭐 장로회라고 해가지고 그 뭐 왕 2명과 30명 구성된 그 장로가 있었고요. 귀족정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있고 제 실권자였던 에폴로 집정관이죠. 이게 이제 이 사람 민회의 선출인 한 임기 5명이 국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왕을 포함한 간직자의 행동을 감시하거나 스파르타 특유의 생활 양식을 준수하는 여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왕정과 귀족 정치의 유지를 내판 민주 정치, 그래갖고 좀 약간 복잡한 이제 정치 형태를 띠고 있었고요. 당시 이제 그리스인들이 성망의 대상이었다는 거, 지식인들이 이걸 제일 이상적으로 봤고, 또 이것을 중장보병 민주주의라죠. 그래서 중장보병, 어느 정도 토지를 중장보병으로서 그 무장을 갖출 수 있는 토지를 소유한 스파르타 시민들이 동등자 입장에서 했던 민주주의 해가지고 중장보병 민주주의라고 하고요. 그거는 BC 7세기 후반때 제2차 메세니아 전쟁 중에 이 중장보병 밀집 대응의 전술을 도입하고 또 메세니아 평화를 점령해서 헤르톨 노예를 굴리면서 경제적 기반을 삼으면서 형성된 민주정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스파르타는 초창기 왕정이기 때문에 과거 왕정의 유수비는 2명의 왕이 있어요. 그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서 전쟁과 원정에 대한 그 군사연관 역할만 수행하지 실질적인 힘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영화 300에 보면 나와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영화 300에 보면
왕이 레오니다스가 병력 300을 입고 전쟁을 지휘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권한이 없어. 애플로보다 이제 권한이 없어요. 예. 자, 그다음 스파르타 최고 주권 기관은 30세 이상의 남성 시민들의 총회인 미네다. 이게 민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미네가 형식적으로 보면 입법 및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최종적인 의결 기구이며 여기에 감찰관과 원로위원을 선출하기는 했지만 이것도 단서가 있어. 예, 그 한계가 있죠. 그러나 스파르타 미네는 독자적인 이러한 제한권도 없고 그다음 감찰관 원로원이 제안한 안건에서 찬반 투표를 해요. 그리고 개인적 투표가 아니라 되게 집단적 함성을 위한 결정됐다. 예. 그래서 보통 그 정근대 시대 특히 서양 같은 경우에는 투표가 집단적 투표가 많아요. 예. 그래서 개인별 투표는 보다는 집단별 투표가 많아. 자, 그래서 민주주의 성격이 미약한 편이다. 그다음 스파르타 최고 행정관은 5명의 감찰관, 에폴로라고 부르는 감찰관들인데 이들이 이제 실권을 가지고 있죠. 이들이 임기 1년의 간직으로서 국가행정을 관장하고 민회와 원로원을 주재하며 재판권을 행사했다. 또 원로회가 있는데 2명의 왕과 60세 이상의 원로 시민들이 총 30명 구성됐고 종신직으로서 법안을 제안하고 재판을 담당했다. 그래서 이들은 스파르타 대표 유력자들로서 사실상 스파르타 정치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좀 약간 특이하게 스파르타 대표적인 유력자로 구성된 원로원이 스파르타 정치를 주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론서라든지 다른 책에 보면 그 주로 애폴로 감찰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이제 애폴로로 보여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새로운 관점이 이제 서양사 강제의 새로운 관점이 들어가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그 종전의 통론하고 좀 다른 관점이 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좀 구별하면서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 주민들 보죠. 자, 자유시민. 이들을 이제 뭐냐면, 스파르타라고 하죠. 스파르타. 스파르타는 도시국가 명이면서도 그 뭐냐면, 시민 계층의 이름이에요. 스파르타. 그래서 이들은 정복민의 후손으로 지배층이고요. 그리고 농업위의 다른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고, 군사 정치를 담당했고, 그리고 이제 엄격한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고 있고, 중간에 이제 반예속인이었던 페레오이코이가 있어요. 변두리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주민들 중에 이제 일찌감치 스파르타에 항복을 내갖고 뭐냐면 지배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거주지에 있는 도시의 자치권을 소유하고 있고 군대 복무와 납세 의무도 있고 그렇지만 폴리스의 정치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주로 나코니아 지역에 이제 주변에 살고 있죠. 메세니 옆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페리오코에서 볼 때 군대 응원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있는데 군대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이들이 이제 펠로폰네스 전쟁 이후부터 스파르타 시민단이 줄어들면서 그들의 역할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군대 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다수였던 완전 예속민 헤로트라고 하죠. 자, 이들은 그 처음부터 예속적인 신분이었거나 메세니아 전쟁 과정에서 끝까지 개겼던 애들, 그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집단적 노예 신분으로서 그 분배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시민들에 위해서 분배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에게 분배받은 시민들에게 위해서 여러 가지 물자를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근데 주의할 것은 이 헤로타는 그 아테네 로마의 노예처럼 상업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노예 신분이긴 하지만 집단이 모여서 마을별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다음 가족을 이뤘고 다만 이제 인신 예속 상태였고 자기 모셨던 스파르타 시민들에게 일정의 공납을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제 이 스파르타의 문제가 이 헤르트가 너무 수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노예의 위치에 있는 헤르트가 너무 수가 많고 이들이 스파르타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들 내에서 상당히 반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반란을 효율적으로 진압 필요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국주의 체제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는데,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는 스파르타가 이웃 지역에 정복한 방대한 영토의 전사 국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질서다. 자유시민으로서 상위 계층인 스파르타 시민단으로 구성된 자들이고, 이는 별도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국가에서 제공된 토지와 노동력을 기반으로 정치활동과 군사활동을 전전했다. 이때 군사활동은 중장보병이죠. 그래서 이걸 중장보병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 다음 국가의 공부, 교육과 집단생활을 통해 스파르타 핵심적인 전사집단이 이끌었다. 이들 실세 이후에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국가주도의 집단적 교육과 아고게라고 하죠. 이 집단적 교육 형태를. 그 다음에 이제 그 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20살 이후에 청년기에는 군대에서 공동 기숙 생활을 하며 30세 이후에 장년기에는 개인 생활 공동 식사. 요때 이제 공동 식사를 이제 어떻게 하냐. 요거는 앞에서 이제 누가 헤이루트가 마련한 이제 경작물 가지고 공동 식사를 해요. 그래서 헤이루트로부터 자기가 발당된 헤이루트로부터 받은 그 식량을 가지고 공동 식사를 한다는 거. 자, 그다음 군사훈련을 병행하면서 전사로서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 자, 그들은 군대 복무를 면제하는 것은 60세 이후에 노년기에 가능했으며 그들은 거의 스파르타 전사로서 살아간 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레오코의 부자, 주변의 주민들이라는 뜻으로 평야지대 변경에 사는 반예속민, 라코니아 지역의 주변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은 시민으로서 참여권을 누리지 못했으나 국가에 대한 납세와 군사적 의무도 있어요. 그들은 토지를 경작하기도 했고 주로 상업이나 수공을 종사했다. 그래서 앞에 언급했던 스파르타, 뒤에 언급한 헤이루트에 비해서 상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스파르타 헤이루트는 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자, 헤이루트에는 피정민이었던 선주민과 메세미니아인도 구성되었다. 그들은 스파르타인들이 예속된 일종의 국가 노예였다. 집단적 노예였고요. 자, 그들은 주로 농업을 종사했으며 자유시민들이 전사로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스파르타 시민들이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생활 기반을 제공했다. 페리오이코에는 어느 정도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헤이토에는 스파르타 시민들의 철저한 통제를 받았다. 이런 스파르타 불평등한 사회 구조는 메세니아 독립할 때 계속 유지했다. 이 메세니아 독립은 그 레오트라 전투가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건데 이 레오트라 전투에서 스파르타 연합군이 테베한테 깨지게 되거든. 그러면서 이때 이제 진군했던 테베군이 그 당시 그 에파미나도스죠. 에파미나도스가 그 당시 스파르타에 있는 헤로트들 해방을 시켜줘. 그리고 메세니아에 있는 헤로트들이 독립해서 다른 독립적인 폴리스를 만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파르타는 더 몰락을 재촉하죠. 왜냐면 기반이 없게 되는 거야. 경제적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예전에 레오트라 전투하고 에파미노다스가 테베군이 그 레오트라 전투를 이기면서 그 당시 스파르타 패배하고 테베가 메세니아를 공격해서 헤르트를 해체하는 해방시켜서 이들이 또 헤르트가 독립된 도시국가를 만드는 그 과정이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고요. 그 뒤에도 있어요. 좀 읽어볼게요. 자, 스파르타는 기원전 6세기 때부터 그리스의 대표적인 강국이 등장했다. 육군 국가였던 스파르타는 주로 펠로폰네스 지역과 중부 그리스 내륙 지역에서 지도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때 아테나와 더불어 그리스 연합군을 지했고 특히 이제 3차 때죠. 3차 페르시아 전쟁 때 테르모필레 전투 유명하죠. 뭘로 유명하죠? 그렇죠. 레오니다스가 이끄는 300 영화로 유명하죠. 얘도 요거 좀 외워주세요. 패했지만 그 영화의 300에 소재가 됐던 전투가 테르모필레 전투예요. 자, 그 다음에 플라타이아 전투가 있어요. 좀 알려지지 않지만 이런 전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전투를 통해 스파르타 명성을 떨쳤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스파르타는 델레스 동맹의 지도국가인 아테네와 함께 그리스의 패권을 누르고 경쟁을 벌이다가 결국에 펠로폰네스 전쟁을 해서 페르시아 도움을 얻어서 승리하면서 단독 패권 국가가 부상했다.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 썼는데 무슨 페르시아 도움을 얻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페르시아는 아테네에 나 스파르타에 나 그 그리스 국가들에게 관심을 끊은 건 아니에요. 계속 관심을 가졌고 어떻게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어. 다만 이제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처럼 군대를 파견하고 직접 정복하는 것보다는
외교적 수단이나 이간질이나 내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했죠. 이 각국들은 자신의 어떤 그 지위를 강화시키려고, 그리스 안에서 각국의 지위를 강화시키려고 페르시아에게 굴종하면서 페르시아 사신을 보내고 하친 외교를 하고, 심지어는 페르시아의 지시를 받고 다른 폴리스를 공격하는 그런 문제점이 등장하게 돼요. 페르시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스파르타도 마찬가지예요. 그 스파르타도 페르시아의 많은 도움을 받고 그리스 반도 패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다. 근데 역사책에서는 이제 세계사책이 쭉 빠졌잖아요. 그래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특히 아테네가 이제 누굴 이긴 것만 강조해요. 그렇죠. 페르시아만 이긴 페르시아 전쟁 부분만 강조하지, 그 뒷부분, 그 페르시아가 아테네 영향력 행사에서 또는 스파르타 영향력에서 그들이 그 페르시아에 굴종하는 그런 장면도 기록이 안 돼 있어. 첫장에 이제 서양 중심적 어떤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스파르타는 그 기원전 4세기 때 아테네, 코린도스, 테바이는 테베예요. 여기는 표시가 테바이로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테베와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국력이 쇠퇴됐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네오트라 전투 있죠. 이 네오트라 전투의 패배와 곧 이어서 메세니아 독립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세탁의 길을 걷게 됐다. 네오트라 전투하고 메세니아 독립은 서로 연결돼 있죠. 이기고 나서 메세의 평원을 공격해서 해방을 시켜줬으니까. 예. 이 네오트라 전투는 그 사선진 형태의 전투로서 되게 유명해요. 여기까지 설명하기는 좀 약간, 그러니까 하여튼 전쟁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전투예요. 네오트라 전투가 자료 언급돼 있고, 그래서 예전에 기출 예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오트라 전투하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예. 자, 그래서 이제 아테네아 정치와 역사에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아쉬운 분도 있어요. 이게 뭐 여기하고 좀 쫄고 여기까지 하고 하니까 이제 조금 하고 많이 하겠는데, 뒤에 이제 제가 다음, 이거,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진행을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올릴 텐데, 제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가 휴업 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만 있어요, 제가.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할 게 없어. 그래서 매일마다 한 번씩 제가 이제 낮밤이 바뀌었거든요. 새벽에 조용한 시간을 골라서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계속 이제 보고 따라오실 분들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